지극히 평범한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자녀. 첫째 딸은 올해 45세 두 아들을 둔 엄마였고, 둘째 딸은 40살에 아직 미혼이지만 어머니 곁을 가장 자주 지켰다. 막내는 35 늦둥이로 태어난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딸이 4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집엔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사라질 즈음부터 어머니의 장부가 두꺼워졌다. 어머니는 3층짜리 건물 한 채와 소박한 땅을 갖고 있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소문을 타며 해마다 값이 뛰었다.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장부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고, 관리비와 수선비를 검은 펜으로 가지런히 적었다. 세입자들이 가끔 어머니에게 김치나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반을 덜어 냉장고 한켠에 보관해 두었다. 한쪽은 곧 올 둘째 모, 다른 한쪽은 가끔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는 막내 몫이었다. 사소한 일일지는 몰라도 첫째 딸에게는 그런 식으로 서운한 일들이 잦았었다. 편에는 둘째 딸에게도 있었다. 그 일들은 아주 오래전 사소한 장면들로 시작됐다. 놀이터에서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던 날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둘째의 울먹임보다 막내의 상처부터 씻겼고, 가장 비싼 캐릭터 밴드를 꺼내 붙이며 딸기 우유를 내밀었다. 어머니에게 나도 긁혔어 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둘째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차이는 겹겹이 쌓였다. 막내의 성적표는 괜찮다 사람마다 속도가 있다로 덮였고, 두 딸의 실수엔 한숨이 먼저 나왔다. 막내가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날엔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고 치킨을 시켜주며 위로를 했고, 첫째가 귀가 시간을 놓친 날엔 밤새 꾸중을 들어야 했다. 사춘기가 오자 행동은 노골적이 되었다. 막내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며 문턱에 쪼그려 앉아있던 밤, 어머니는 봉투에 현금을 채워 쥐어주며 누나들에겐 말하지 마라 하고 귓속말을 했다.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던 막내의 아들은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는 늦은 밤 편의점 ATM기를 찾아가 곧장 수십만 원을 아들에게 이체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첫 취업에 실패한 뒤 막내가 술 기운으로 집에 들어와 고성방가를 지르던 날,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너는 원래 느린 애다 네 속도로 해라 하고 말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칼날이었고, 칼날은 두 딸의 가슴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베어냈다. 첫째의 삶은 아버지의 부재와는 별개로 무너졌다. 남편의 사업이 연달아 부도가 나고 카드 연체 알림이 쌓였으며, 두 아들의 새 운동화는 중고시장 흥정 끝에 낡은 상자에 담겨왔다. 밤마다 낯선 번호가 울렸고 톡촉장 쉼없이 쌓여갔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려 했지만 딸들에게 어머니는 늘 냉정했다. 이번 달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도와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딸의 간청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막내를 늘 챙기는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증오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이내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의 것을 모두 그녀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은 결심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졌다. 둘째 딸은 첫째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당연한 것으로 각인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직 미혼이었던 둘째 딸은 어머니 집에 자주 들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늘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다. 첫째 딸은 그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둘째 동생부터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봄날 첫째는 둘째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우리 날도 좋은데 가까운 호수로 이틀만 갔다 오자. 둘째는 흔쾌히 응했다. 둘째는 늘 집과 일터를 잇던 직선 같은 일상에 단순히 곡선을 하나 넣어보고 싶었다. 출발 전날 둘은 어머니 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여행 얘기에 웃으며 반찬을 더 집어주었다. 그러면서 왜 막내는 안 데려가냐며 또 다시 막내를 들먹였다. 첫째는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둘째 동생의 평온한 표정에 자신도 찌푸렸던 표정을 순식간에 거두었다. 둘째는 다녀와서 주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첫째는 그래 엄마는 가만히 있어. 다녀와서 우리가 할게라고 가볍게 아랫 입술을 물었다. 출발 당일 길은 평온했고
대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했다. 호수 근처 텐트를 치고 짐을 풀었다. 소박하게 바베큐를 해먹었고 저녁에는 산책로를 걸었다. 둘째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편안해했고 많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첫째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시계를 보았다. 산책을 끝낸 뒤 두 사람은 호수 앞으로 돌아왔고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그 뒤로 이어진 것에 대해 둘째는 알지 못했다. 그 다음날 첫째 딸은 실종 신고를 하였다. 둘째 동생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며칠 뒤 호수가에 차량 한 대가 인양되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둘째 딸이 발견되었다. 언제 차를 탔는지, 기어가 언제 중립으로 옮겨졌는지 그 밤의 세부는 기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목격자는 없었고 카메라의 흔한 눈은 그 구간을 외면했다. 가족의 울음은 서로 다른 리듬으로 떨렸고 첫째의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다. 사람 목숨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니? 너무 허망해. 첫째의 말에는 영혼을 잃은 목소리 톤이었다. 둘째의 사진이 아직 거실 장식장에 기대어 있을 때 첫째는 어머니 집을 찾았다. 어머니는 이상했다. 둘째가 떠난 뒤로 말수가 더 줄었고 밤에는 잘 때마다 짧은 숨을 반복했다. 윗몸을 일으킬 때 얼굴을 찡그리고 낮에는 양말을 신고 앉아 창밖만 보았다. 그러는 순간에도 첫째의 가정은 더욱 더 힘들어졌고 생각했던 계획을 빨리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첫째는 약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욕실에 들어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문턱을 넘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이 어머니의 등을 스쳤다. 다음 순간 차갑고 매끄러운 타일이 어머니의 몸을 받아냈다. 둔탁한 부딪힘 뒤로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땅에 떨어진 비누가 굴러 물기를 흘렸다. 척추를 통과하는 전기 같은 통증에 어머니의 발끝이 떨렸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목에서 나온 소리는 으스러진 숨뿐이었다. 첫째는 문턱에 발을 걸친 채 잠깐 멈추어 섰다. 그 표정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아닌 피로와 무감각이 얇게 칠해져 있었다. 일어서지도 고통을 내뱉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간 쌓여왔던 감정들을 모조리 토해냈다. 엄마. 막내가 야구공으로 유리창 깼을 땐 애들이 다 그렇지라며 치킨 시켜 먹였지? 내가 귀가 시간 놓친 날은 현관에서 밤새 서서 꾸중 들었어. 막내 성적표는 괜찮다. 사람마다 속도가 잇따로 덮였고 내 삶은 늘 또? 라는 한숨으로 시작했어. 봉투도 기억나지? 누나들한테는 비밀이라며 막내 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 밤늦게 편의점 ATM 찾아가 돈 뽑아보내고 나는 톡촉장에 파묻혀 살고 내 애들 운동화는 중고시장 흥정으로 상자째 들고 왔고 막내 운동화는 새 걸로 현관에 곱게 놓였지. 장부 얘기도 하자. 월세 들어오는 날. 그 밑에 막내 생활비 세 글자 반듯하게 있고 장부 넘길 때마다 나는 내 이름을 찾았어. 근데 없더라. 칭찬은 둘째에게, 돈은 막내에게, 책임은 늘 나한테만. 세입자들이 반찬 가져오면 반을 덜어 냉장고에 두지. 하나는 곧 올 둘째 모, 하나는 가끔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는 막내 모. 나는 항상 다음에. 엄마, 사람 마음에 다음에가 몇 번이나 남아있는 줄 알아. 아파트 값이 뛰고 시장 끝 건물에서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뒤쪽 땅은 도로 선형에 걸려 값이 올랐어. 근데도 엄마는 나를 향해서 늘 냉정했지. 내가 도와달라 하면 이번 달 월세가 덜 들어와서 미안하다며 눈 피했고 같은 밤에 막내 휴대전화 요금은 착실히 자동이체됐어. 둘째가 떠난 뒤 엄마는 밤마다 짧게 숨 쉬었지. 그래도 엄마는 변하지 않더라.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엄마가 좋아한 방식, 사랑한 방식, 그 결론이 이 바닥이란 걸 보여주고 싶어서야. 젖은 타일, 미끄러운 문턱, 닿지 않는 손.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끝이야. 엄마, 나도 알아. 편애가 죄라는 말을 지금에야 꺼내는 내가 잔인하다는 거. 근데 더 잔인한 건 평생을 기다리게 만든 침묵이었어. 이제는 내 말을 들어.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 나를 한 번만 중심에 놓고 불러봐. 못하겠지? 알았어. 그럼 듣기만 해. 오늘은 내가 끝까지 말할 거니까. 내가 엄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없다고 여긴 그 방식을 미워했어. 막내를 사랑한 죄가 아니라
나를 비워서 사랑한 그 선택을 미워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는 내 손을 못 잡지. 알겠어. 마지막까지도 나는 다음에니까. 그리고 엄마 이것만은 기억해. 편애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선택엔 값이 있어. 그 값을 지금 우리 모두가 내고 있어. 속에 있는 분노와 응어리를 모두 토해낸 첫째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놔두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날 막내는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칠 동안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막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뭐해? 밥은 먹고? 저녁에 네 번째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음날 그는 아파트로 향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이 사는 집의 온기 대신 며칠 쌓인 먼지가 보였고 냉장고 모터의 낮은 진동이 그날따라 크게 들려왔다. 테이블에 엎어진 톡스 안경, 말라 비틀어진 행주, 옆으로 누운 처방약 봉투. 욕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이 틈으로 새어나왔다. 문을 밀자 어머니가 있었고 타일 위의 자세는 의미를 잃은 형상이 되었고 손끝은 굳어 있었다. 막내는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의사는 간단히 말했다. 욕실에서 넘어질 때 두부에 충격이 있었고 장시간 방치되어 심정지가 온 것 같다. 장례는 전보다 더 빨리 지나갔다.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을 했고 막내는 고개를 숙였다. 첫째는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없이 부의금에만 시선을 두었다. 장례가 끝나고 남은 두 사람은 숫자를 놓고 마주 앉았다. 법무사 사무실의 상업적인 조명이 서류에 흰빛을 얹었다. 첫째는 당연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내가 엄마를 지켰어. 둘째도 없고 넌 도와준 기억은 있어도 책임진 적은 거의 없잖아. 나는 빚이 있고 아이도 있어.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내가 더 가져가야 해.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법대로 하자. 그 한마디에 첫째의 눈동자가 정지했다. 불빛이 맺히지 않는 유리알처럼 텅 비었다. 정지된 눈빛은 상냥하지 않았다. 정당함이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니 집에서 마주했다. 그 집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 했다. 책장, 오래된 소파, 주방의 싱크대, 걸레 바구니, 보일러 온도 다이얼. 대화가 시작되자 의자는 바닥을 긁었다. 감정은 순서 없이 튀어나왔다. 첫째는 막내의 과거를 던졌다. 봉투, 술, 연락 두절, 실수, 변명. 막내는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과 얼굴 사이 거리는 빠르게 좁아지고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다가 밀쳤다가 책장이 흔들렸다. 서랍이 열리며 안에 있던 잡동사니가 흘러나왔다. 흘러나온 잡동사니 가운데 칼 하나가 놓여졌다.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던 그래서 더 위험한 길이. 첫째의 손이 그것을 집었다. 막내는 뒤로 물러섰다가 벽에 부딪혔다. 두 사람은 서로의 호흡을 마셨다. 말이 끊기고 몸이 앞질렀다. 칼끝이 길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시간은 갑자기 뚝 끊겼다. 막내는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올렸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정말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첫째는 그 앞에서 손을 6번쯤 떨었다. 그 6번의 떨림은 망설임이 아니라 감각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에 가까웠다. 이후의 일들은 외부의 속도로 진행됐다. 연락이 끊겼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고 그녀는 결국 구속되었다. 법정은 건조했다. 사안은 무겁고 문장은 딱딱했으며 공기는 얄팍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사실관계는 냉정했고 변호사가 제출한 사정은 무겁게 바닥에 닿았다. 방청석 뒤에는 오래전 그 가족의 웃음을 기억하는 이웃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는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눈을 감았다.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첫째는 정면을 보다가도 간헐적으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한여름 낮에 어머니가 주방에서 접시에 부추전을 올리던 손놀림. 첫째와 둘째에게 반죽을 반씩 덜어주고 막내에게만 한 장을 따로 얹어주던 젓가락. 여행을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둘째의 손을 잡고 조심해라라고 말하던 목소리. 욕실 바닥에서 등에 닿던 타일의 냉기. 마지막으로 막내의 얼굴.
짧고 뭉툭한 순간 그 얼굴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거기엔 인간의 표정이 없었다. 아니,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표정. 욕망과 공포가 서로를 잡아먹어 남긴 공허. 사람들은 이후로도 이 사건을 두고 논쟁했다. 어떤 이는 어머니의 편애를 씨앗으로 지목했다. 봉투가 만든 미세한 불균형이 결국 가족의 평형을 무너뜨렸다고. 어떤 이는 가난과 실패가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가는지 보여준 이야기라 했다. 또 어떤 이는 어떤 사정도 살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지막에 그 새끼만 잘 처리했어도 다 내 거였는데.